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VM웨어 탄주 프리세일즈 팀 맡고 있는 최용권이라고 하고요. 예, 오늘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오늘 세션에서 발표 담당해 주셨던 분들 올라오셨고, 데이터 쪽은 저기 홍종현님이 좀 개인 사정 때문에 세션 후에 먼저 이동을 하셔가지고, 저기 끝에서 두 번째 앉아 계시는 저희 이상희님이 탄주 데이터 쪽 관련된 부분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드리고자 작성을 하셨습니다. 예, 일단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시겠지만은 VM웨어 하면은 보통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가상화 솔루션 전문 업체로 알고 계시는데, 아마 오늘 이제 VM웨어의 탄주라는 브랜드에서 제공해 드리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좀 독특하고 강력한 기술들, 그다음에 제품들에 대해서 아마 보시면서 VM웨어라는 회사 자체의 브랜드도 조금 달리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리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패널 세션이랑 이제 질의응답 Q&A 세션을 이제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 중간중간 방송으로 안내로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QR 코드 이용하시면 저희가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했거든요. 거기에 조인을 하셔가지고 패널 디스커션이 끝난 다음에 올려주신 질문들 가지고 일단 실시간으로 일단은 Q&A를 좀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뭐 중요한 질문, 뭐 좋은 질문, 아닌 질문 이런 건 없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들, 오늘 세션에서 들었던 내용 기반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평소에 알고 계셨던 VM웨어 탄주 관련된 부분에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패널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좀 진행됐던 세션에 약간 리캡 형식으로 좀 더 이제 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좀 대표로 좀 질문들을 좀 뽑아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부가적으로 설명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 만나게 되면은 이제 쿠버네티스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도입을 검토하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공통적으로 뭐 쓰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도입 검토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이제 어려운 점, 그 다음에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 중에서는 뭐 의외로 좋은 점, 뭐 장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도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채택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고객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어려운 점이나 혹은 이제 실제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장점으로 생각하는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예. 예.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할 때 아마 잠깐 말씀드렸을 텐데, 저희가 해마다 현황을 조사한다고 그랬죠. 스테이트 오브 쿠버네티스라고 그래가지고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제 전반적인 고객들의 현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서부터 해오고 있는데 2020년과 2021년은 그렇게 많이 사실 변화가 없었는데 2022년서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전반적인 현황 쪽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2020년도에는 한 3분의 1 정도, 한 30% 정도의 고객들이 클러스터 숫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숫자가 0에서 한 5개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직 트라이얼, 뭐 이제 그냥 한번 시험 삼아 써보시는 정도가 한 거의 3분의 1 정도. 근데 그게 2022년으로 왔을 때는 그 숫자가 확 줍니다. 한 11, 2% 정도 수준만이 지금 그 정도 상태고, 이제는 한 3분의 1 정도 숫자 정도가 클러스터가 50개 이상이에요. 그건 이제 본격적으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프로젝트가 돌고 있기 때문에 50개 이상을 쓰고 계시다라고 보이고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온프레미스에서만 만약에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객이 한 1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만 그러면 오히려 돌리고 있다라는 게 한 20몇 % 정도. 전반적으로 양쪽을 섞어가면서 쓰고 있다, 아니면 클라우드 한 환경이 아니라
뭐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환경을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쓰고 있다가 한 65% 정도 됩니다. 그만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환경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고객의 페인 포인트는 단연코 그 내부 기술 부재입니다. 기술력에 대한 부재. 그래서 우리 팀이 안고 있는 우리 팀 안에 기술력을 그만큼 갖고 있는 기술력이 없다. 아직 익스피리언스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1번 제일 큰 페인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마켓에서 그러면 엑스퍼트를 하이어링 하고 싶은데 마켓 하이어링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 엑스퍼트가 사실 마켓에 거의 나와 있질 않죠.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쿠버네티스 기술이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다. 쿠버네티스는 뭐 오픈 소스고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화하는 속도를 계속 쫓아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계속 기술력을 키워야 되겠죠. 새로운 영역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선을 얘기해 주셨고, 이미 쓰고 있는 고객들이 가장 큰 컨선은 보안이었습니다.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이슈. 이제 본격적인 워크로드를 올려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많이 돌리게 됐을 때 이게 보안적으로 정말 괜찮은 거야? 우리 오픈 소스도 많이 넣었는데 이게 괜찮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퀘스천이 가장 큰 것으로 보였고요. 쓰고 계시는 고객들이 생각하시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단연코 지금 첫 번째는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훨씬 더 스케일링이 용이하고 그리고 컨테이너로 넣다 보니까 좀 작게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인지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이 1번,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장점으로 다 모두 보시고 계셨습니다. 예, 정리 감사합니다. 예, 이정희님. 저도 추가적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이게 어떤 기술이 됐든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컨테이너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보통 도입만 하시고 그냥 설치만 해놓으시고 잘 확산이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쿠버네티스가 중요한지, 뭐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중요한지, 뭐 도커가 중요한지,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떠나서 이런 컨테이너 플랫폼을 도입해가지고 실제로 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요새는 많이 사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듣게 되는 게 개발자분들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SI나 아니면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를 돌리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마다 사실은 원하는 그런 그 익스피리언스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스 코드에서부터 실제로 배포할 때까지 걸리는 여러 가지 그 스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CI/CD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각기 다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발자의 익스피리언스가 점점 이 퀄리티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 확산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컨테이너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개발자들이 얼마나 쉽게 우리 플랫폼을 이해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를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 확산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쉽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여쭤보는 그런 부분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얘기하시는 중간에 잠깐 언급됐던 부분이 아마 오늘 처음 세션에서 뭐 소개해 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앱 인식 플랫폼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야 이제 온라인이 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뭐 김영태님이랑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제 현존하는 뭐 이슈가 됐던 아니면 어려운 점들 쿠버네티스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그러면은 오늘 설명을 쭉 드리긴 했었는데 좀 정리를 해서 VM웨어 탄주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정인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꼭지를 한번 뽑아보자면 총 3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운영자 관점에서는 제가 아까 소개했던 세션이었죠. 쿠버네티스를 통한 데이터 오퍼레이션이었는데 이러한 운영의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동화하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 도와드리는 그런 설정에 대한 부분들, 실제 운영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해주는 부분이 운영자 경험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브옵스 측면인데요. 개발자와 운영자의 경험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이었던 TAP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플랫폼을 인식하는 앱을 인식하는 플랫폼이라는 주제가 잠시 나왔었는데 이렇게 저희는 패스 투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이제 CI/CD에 연계되어서 실제 프로덕션까지 나아가는 코드에서 프로덕션까지 배포되는 이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자동화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개발자와 운영자 경험을 추가시키는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VM웨어 탄주랩스에서는 이제 애자일 프랙티스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유저 센트릭 디자인을 통해서 프로덕트를 디자인하고 또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프랙티스를 통해서 실제 개발을 페어 프로그래밍 등을 통해서 좀 더 개발을 원활히 해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운영자와 개발자의 경험을 향상시킴으로써 좀 더 IT 전체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뭐 처음에는 뭐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지만 뭐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VM웨어 탄주에서는 뭐 제품이면 제품, 기술이면 기술, 그다음에 실제 사람이 직접 뭔가를 도와드리는 서비스, 굉장히 스펙트럼이 크게 많은 부분을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얘기하실 때 이제 DevOps라는 용어 좀 많이 나왔고 오늘 실제로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클라우드 기술 쪽 영역 아니면은 쿠버네티스 플랫폼 영역에서 제일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불과 한 1년, 2년 전만 해도 DevOps라는 컨셉이 처음 나와서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와서 DevSecOps 이런 용어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DevOps, DevSecOps 이 차이 부분을 단순히 이제 중간에 세큐리티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DevOps와 DevSecOps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게 그 차이를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DevOps, DevSecOps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DevOps는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어떻게 운영까지 빠르게 자동화시켜서 올리느냐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어플리케이션들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 보시면은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배포하는 주기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을 배포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그렇게 자주 배포하는 케이스에서 그러면 보안팀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기존에는 한 번 배포해 놓고 한 6개월 정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자주 배포하니까 훨씬 더 불안한 케이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안에 더 힘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DevSecOps라고 해서 보안을 더 중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우리가 개발했을 때 코드 쪽에서 한번 스캐닝을 해주고 그래서 코드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없나라는 거 한번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컨테이너로 요즘 라이브러리를 넣어서 이제 만들죠. 컨테이너 안쪽에는 OS 이미지도 들어갈 거고 각종 라이브러리가 같이 들려갈 거예요. 그랬을 때 혹시 이들 간에 보안적으로 이슈가 있는 버전을 내가 쓰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스캐닝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테스팅을 해주고 이제 자동화 시켜가지고 올리는 이 전체 작업을 최대한 DevOps에서 기존에 자동화 시켰던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보안적인 체크 부분을 넣어서 시큐리티를 강화시킨 것이 이제 DevSecOp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스테이트 오브 쿠버네티스 쪽에서 고객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요즘 이제 보안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주 배포되고 쿠버네티스 환경에 이제 이런 불안한 부분들을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안에 많이 힘을 쓰고 있고, 그래서 데브섹옵스가 요즘은 굉장히 포커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정리 감사드립니다. 뭐 토픽이 나왔으니까 뭐 데브옵스, 데브섹옵스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제일 많이, 그러니까 솔직히 데브옵스, 데브섹옵스는 이제 용어 자체로만 보면은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 안에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실제 수행을 하고 임플리멘트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CI/CD 파이프라인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실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쪽 영역도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그나마 사용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CI 영역, 뭐 Continuous Integration 영역은 젠킨스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Continuous Delivery, Deployment CD 영역은 뭐 아르고 CD나 굉장히 유명한 오픈 소스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방문을 해보니까. 근데 오늘 그 VM웨어 탄주 관련된 부분에서 커버를 했었던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달라 보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고객분들이 실제 말씀드렸던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직접 이용을 해서 그럼 파이프라인 구성을 하는 것과 아니면 VM웨어 탄주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기술과 뭐 프로덕트 기준으로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네. 저희가 보게 되면은 사실은 각 개발팀별로 사실은 선호하는 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저희가 직접 하는 프로젝트도 있지만은 외주를 줘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각각 툴에 대한 셀렉션이 되게 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표준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표준화를 시켰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걸 운영하다 보면은 이 스케일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이제 저희 CI/CD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젠킨스나 아르고 CD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한 팀이 사용하는 건 오케이지만은 여러 팀이 만약에 이걸 동시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스케일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권한 관리라든지 각 팀을 매니지하는 거버넌스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 이제 금융사 쪽이나 아니면 제조 쪽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툴들이 너무 이 브랜치가 너무 많고 가지들이 너무 많고 표준화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권한 관리도 어렵고, 그리고 그거를 반대로 그거를 조금이라도 커스터마이징 하려고 하다 보면은 권한을 다 막아놨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관리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포커스해가지고 TAP에서는 좀 약간 스케일을, 그러니까 어떤 규모로 갔을 때의 그런 거버넌스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부분을 더 좀 강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발팀 쪽에서는 자유도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운영이나 보안 쪽에서는 표준화를 원해요. 그 둘은 항상 좀 약간 좀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개발자들한테는 개발의 어떤 무한한 상상을 계속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고, 운영 쪽에서는 그런 상상을 잘 우리의 어떤 규격 안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잘 포장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만나는 곳이 필요합니다. 표준화와 자유도가. 그런 공간을 펼쳐줘야 되고, 그 공간을 가져갈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CI/CD라든지 데브옵스 플랫폼.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은 좀 고도화해가지고 잘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포인트로 이 TAP가 포지셔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얘기 오늘 나오는 중에 뭐 오픈 소스라는 부분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도입 뭐 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그렇고, 도입 검토, 쿠버네티스와 마찬가지로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솔직히 오픈 소스라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나 실제 이제 산업군에 계신 고객분들이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거 어떻게 믿고 써?
그거 뭐 문제 생기면은 뭐 아무도 책임 못 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으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기술을 중심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든 아니면은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아니면은 뭐 멀티 하이브리드 타입이 됐던 클라우드 기술 환경에서는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 만나다 보면은 이미 굉장히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그리고 오픈 소스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솔루션이나 뭐 제품들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VM웨어 탄주에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 오픈 소스 로고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한데 그럼 과연 VM웨어 탄주가 그러한 오픈 소스들의 생태계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저렇게 오픈 소스 얘기를 VM웨어 탄주에서 얘기를 하나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아마 이해를 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세션을 들으신 만큼 이제 더 이상 VM웨어는 서버 가상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아마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좀 놀라운 결과일 수도 어떤 분들께는 놀라운 결과일 수도 있겠는데 VM웨어는 실제로 쿠버네티스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체에서 2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 오픈소스 생태계에 관심이 많고 특히 쿠버네티스라는 오픈소스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애쓰는 기업이고요. 또 쿠버네티스 자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픈소스 개발에 리딩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VM웨어입니다. 오늘 소개드렸던 오픈소스 중에 몇 가지를 잠깐 언급을 하자면 컨테이너 레지스트를 위한 하버 또한 이제 VM웨어에서 대표적으로 리딩한 오픈소스고요. 이제 CI/CD 얘기에서 나왔던 서플라이 체인을 개발하기 위한 카토그래퍼라는 오픈소스도 최근에 나왔으며 지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벨레로나 OPA 같은 여러 가지 오픈소스를 VM웨어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지금까지 뭐 플랫폼, 스프링도 있죠. 예,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네요. 얼마 전에 또 저희 VM웨어에서 그 스프링 그 행사를 좀 진행을 했었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자바 쪽 진영에서는 뭐 스프링을 모르면 뭐 간첩이 아니라 외계인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스프링 굉장히 유명한데. VM웨어가 이제 스프링을 실제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스프링 굉장히 다양한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의 많은 컴포넌트들, 솔루션들을 전부 이제 기술 지원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오픈소스 자바 진영의 오픈소스 대명사로 스프링이라는 브랜드가 오히려 이제 VM웨어라는 브랜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좀 그 부분도 좀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플랫폼 그다음에 앱 뭐 이런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영역에서 대표되는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뭐 다 좋긴 한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앱을 구성을 하던 아니면 기존의 레거시 환경으로 그냥 컨테이너화만 시켜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을 하던 어느 영역에서도 빠지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탄주 로드쇼 진행을 할 때도 세션 중에 이제 데이터 관련된 세션이 있었었는데 보면은 이제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제 VM웨어 탄주에 이제 그린플럼이라는 데이터 영역이 있는데 아마도 유사한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뭐 제품들 아니면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VM웨어의 그린플럼이 그런 다른 제품이나 아니면 기술과의 차별점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들 뭐 고객분들이 먼저 연락을 주시고 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오늘 세션에서는 좀 유즈 케이스 기술 중심의 유즈 케이스 중심으로 일단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쓴다고들 하는데 그러면 국내 기준으로 과연 이제 어떤 고객분들이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부연적으로 이상희님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저도 예전에는 이제 고객으로 있었어요. 그린플럼 이렇게 조인하기 전에 그때는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써봤었고 그거 하면서 뒷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개발자였죠. 그러다가
그린플럼 한번 도입하고 난 뒤에 이거 생각보다 빠른데? 편하고 빠른데 그 두 개 때문에 사람을 뽑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조인하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이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보면은 그때는 뭐 춘추 전국 시대였죠. 예전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계정계 DB 아니면 운영계 DB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전부 다 OLTP 그냥 트랜잭션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 것인가 그 위주였다고 하면은 한 10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러한 MPP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사이즈도 오늘 아까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뭐 1테라짜리도 있지만은 보통 요즘 나오는 건 한 수십 테라 그리고 많게는 이제 뭐 국내 사례만 하더라도 2.5페타 정도 된 한 클러스터에 그 정도 되는 이제 규모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와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릴까? 지금 오늘 이제 시총을 한번 봤어요. 시총을 이제 자주 보진 않는데 그 중에 상위 탑 10 중에 5개 회사가 이제 그린플럼 사용하고 계시고요. 대신 이제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모르고 계시죠. 아, 그래도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모르시고 계시고 그러면 타사 대비 유사 솔루션도 많이 있죠. 유사 솔루션도 많이 있고 그럼 왜 그린플럼을 이용할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그냥 키워드를 뽑는다고 하면은 그냥 빨라요. 빨라야지만 쓰죠. 우리나라 사람 얼마 급합니까? 어떤 거 하든가 다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속도고요. 두 번째도 속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속도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빠른 걸 원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SMP 그냥 일반적인 RDBMS 같은 경우는 OLTP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빠르게 이제 분석할까? 그래서 MPP가 나왔고 그래서 병렬 처리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린플럼의 이제 장점을 뽑는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SQL이 빨라야 됩니다. 예, 그게 그린플럼의 병렬 아키텍처로. 근데 이러한 솔루션들은 타사에도 있어요. 그럼 그 하나만큼으로 해서는 이제 장점이 부각이 안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또 빠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ETL 거쳐서 이제 분석계 DW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DW를 구축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또 다른 ETL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 하둡, 빅데이터 이렇게 구축을 많이 하셨죠.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는 부분이 예전에 소스가 DB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5년 전부터는 이제 하둡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이브도 쓰는 고객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S3, 그다음 구글 클라우드, AWS, S3 이런 이제 데이터 레이크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DB에서는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데이터 연결하는 속도가 또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린플럼에서의 또 특장점 중에 하나가 가져오는데 빠른데 어떻게 가져오냐? 보통은 한 대의 노드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안 됩니다. 프로세스 병렬 처리는 된다 하더라도 데이터의 처리는 안 되는데 그린플럼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이제 마스터, 그래 데이터 노드가 작게는 4대, 많게는 130대, 국내에서는 한 140대 정도 되네요. 그게 한 번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데이터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1테라짜리를 만약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기존 방식대로 하면은 뭐 10시간, 20시간 걸릴 게 이제 그린플럼으로 해서 패러럴 로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1시간 이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좀 세 번째 꼭지를 또 뽑는다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예전처럼 SQL로만 분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BI 쪽, 그 DW 쪽을 리포트하기 위해서 정렬된 리포트를 뽑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과거에는 이제 SAS,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중간에 이제 R, 그 최근 들어서는 이제 파이썬, 뭐 텐서플로우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 툴을 돌립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맹점이 있어요. 이제 고급 분석을 해야 되는데 성능 회계라든지 회계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뒷분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분석 툴 자체가 데이터 소스 있는 데서 또 가져오는 데까지 또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1테라짜리 데이터를 만약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ODBC, JDBC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데이터 가져오면은 평균 속도 한 20메가 정도 나오니까 거의 뭐 한 10시간씩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움직임 없이 바로 DB 안에서 우리가 짠 파이썬 스크립트를 바로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예전에는 저 지휘 같은 경우는 30일 걸렸던 게 한 5시간 만에 분석이 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게 이러한 방식 자체가 이제 병렬 처리 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분석 방식인데요. 국내에서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저희 고객 쪽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빠르다라고 하면은 이제 세 가지. 어떤 게 빨라요? 쿼리가 빨라요. 두 번째는 옆에서 가져올 때 데이터가 빨라요. 그리고 인 데이터베이스 분석, 우리 고급 분석 라이브러리를 빨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르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편하게 쓰려고 하면은 인터페이스가 되게 라이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다 지원하고 있고 지금 너무 기술적으로 얘기했는데 아까 비즈니스적으로는 국내 이제 예전에는 그 제조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 많이 나갔던 이유 중 하나가 오늘 아까 세션에 나왔듯이 하나의 공장에서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대부분 카피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 쪽의 인력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한 3명에서 4명. 그리고 저희 파트너사는 있지만은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적은 인력으로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공장에 가면은 1번 공장하고 나면 2번 공장 정설할 때마다 똑같은 인터페이스가 하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작년 한 5년 전부터는 이제 리테일 쪽에 그리고 지금 들어서는 이제 금융 쪽에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제조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생산성, 수율 올린 쪽이고 리테일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어떻게 더 물건을 잘 팔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또 활용할까? 그런 게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었네요. 국내에 이제 큰 이제 텔레콤 회사입니다. 거기서도 그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얼마큼 붐비는지 그리고 그랬으면은 이제 지리 정보도 필요하죠. 기지국에서 나온 지리 정보 가지고 해수욕장에 지금 인원이 많았어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카프카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그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데이터 쪽에 이렇게 뭐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중간에 뭐 웨이퍼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어떤 산업인지는 알 것 같고요. 예, 일단 설명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플랫폼, 앱, 그다음에 데이터 뭐 영역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품이면 이제 돈을 지불하시고 구매를 하신 다음에 이제 써봐야지라고 했을 때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어렵다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막상 직접 고객분들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는 게 맞고요.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세션 중에 이제 저희 이정희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런 탄주 랩스라고 불리는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성공적으로 기술을 안착시키고 앞으로 이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세션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실제로 이제 탄주 랩스를 경험하신 고객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뭐 발표해 주신 뭐 이정희님이 실제로 그 고객분들이 한 군데만 찍어도 좋고요. 뭐 실제로 이제 날것으로 피드백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금융권에서 지금 KB국민은행이 지금 저희와 함께 아주 액티브하게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 이제 그쪽 그 경영진 분들께서 이제 저희 탄주랩스 아까 그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던 그 샌프란시스코나 뭐 도쿄 그리고 저희 뭐 뉴욕 이런 오피스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게 진짜 밸류가 있는 건지를 직접 체크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사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진행이 된 부분인데 KB국민은행의 특히 이제 마이데이터 쪽 사업들을 저희랑 많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네. 마이데이터 쪽은 기존의 금융권이 사실
해보지 못했던 영역이기도 하고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유저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유저에 있는 피드백을 잘 들어가지고 그걸 좋은 프로덕트로 옮겨야 되는 그런 어떤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한 3-4번을 같이 진행을 해왔고 올해에도 계속 이어가지고 이제 저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피드백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고객 중심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진행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니즈를 파악하는 거에서부터 인터뷰를 뭐 40번 50번 하고 고객을 직접 만나가지고 우리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를 또 체크하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고객과 함께 했던 것 같다라는 피드백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뭘 할지를 결정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처음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피드백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한번 좀 꺾어가지고 180도 꺾어가지고 또 다른 거를 또 보면서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는 프로젝트였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세 번째가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은 게 실제로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개발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만든 코드가 정말 동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코드를 짤 때 페어로 짜거든요. 저희랑 같이 페어로 짜게 되면은 항상 자연스럽게 코드 리뷰를 하게 됩니다. 한 명이 코딩을 하면 옆에서 이제 리뷰를 해주고, 드라이버가 되면 한 명 내비게이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 분담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피처를 짤 때 그걸 통과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항상 먼저 짜도록 하게 해서 100% 테스트 커버리지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랙티스를 이제 실천하는 것들이 되게 새로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피드백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계속 좀 확산을 해나갈 예정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작년에는 되게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입소문이 조금 나기 시작하고 하나의 부서 안에서 조금 더 확산이 되는 분위기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그런 애플리케이션 쪽에서도 탄주 랩스와 함께 지금 전의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디테일한 피드백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예, 이제는 그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예, 뭐 제 기준으로 많은 질문이 올라왔고요. 그 중에서 좀 제가 보고 여기 계시는 패널 분들한테 일단 질문을 대신해서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뿅 네오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쿠버네티스의 앱을 배포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모니터링, 분석, 로그 확인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여겨지는데, 혹시 탄주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해 주는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세션 중에 전체적인 옵저버빌리티를 확인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전체적인 풀스택에 대한 실제 매트릭을 수집하고 로그를 수집함으로써 이 원하는 차트와 대시보드를 원하는 부분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SR이다 하면은 거기에 맞는 대시보드를 확인하고, 뭐 내가 이제 앱 디벨로퍼다 하면은 또 거기에 맞는 대시보드를 확인하는 식으로 가능하고요. 또한 스프링 부트의 앱 기반으로 앱이 구성되어 있다 하면은 이제 폼 파일에 몇 줄의 코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애플리케이션 로직에 대한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 맵을 확인해보고 그 사이에 마이크로 서비스 레벨까지 확인함으로써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주는 레벨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소개했던 탄주 옵저버빌리티라는 제품이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TAP에서 API 레벨 관리가 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혹시 API 게이트웨이 기능이 포함된 걸까요? API별 접근 제어 및 권한 제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TAP 소개를 드릴 때. 근데 이제 제품 구성 안에는 API 게이트웨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오늘 소개에서 보셨던 API에 대한 명세를 한눈에 보고 뭐 테스트도 해보고 하는 부분은 어찌됐든 스웨거라는 표준 기반의 API 포탈,
그러니까 사용자든 개발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액세스해서 확인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API 포탈이라는 컴포넌트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VM웨어 탄주에서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 기능을 말씀해 주셨던 이런 접근 제어나 이런 것까지 다 이런 기능을 포함한 부분을 TAP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시는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API 게이트웨이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마이데이터부터 시작해서 API 요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일단은 TAP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발 영역에 굉장히 포커스한 부분으로 도와드리는 부분이고 질문 주셨던 API 게이트웨이나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신다면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좀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어려운 점이 서버에 배포된 시스템, 뭐 배포된 앱이겠죠. 앱을 디버깅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 클라우드 코드로 디버깅 외에 다른 혹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실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데브 쪽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혹은 인텔리J 같은 IDE에서 좀 여러 가지 플러그인, 탄주에 대한 플러그인을 추가함으로써 디버깅과 라이브 보기가 가능해요. 거기서 이제 실제 코드를 테스트해보고 그것을 바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함으로써 이 코드가 실제 배포되는 것을 개발자 측면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대략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 제공하는 저희가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겠죠.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템플릿과 이미지 템플릿들은 어떤 용도로 구성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오늘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소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은 그 용어적으로 나와 있듯이 쿠버네티스 템플릿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레벨에 있어서의 그 쿠버네티스 구성을 하실 때 보면은 이제 마스터 노드, 워커 노드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스펙들을 사전에 이제 프로비저닝 하기 전에 정의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할 때 그다음에 뭐 AWS 환경 써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AWS 환경에서도 무슨 뭐 라지, 엑스라지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해당 템플릿 사이즈별 템플릿이 있듯이 쿠버네티스 템플릿이라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프로비저닝을 위한 스펙 정의를 미리 해놓고 그 해당 템플릿을 기반으로 일단 쿠버네티스를 구성하고 하는데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 템플릿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처음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VM웨어 일단 가상화 기반으로 굉장히 좀 지배력이 좀 많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이런 솔루션이나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을 VM웨어의 가상화 인프라 환경에 일단은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VM 이미지 레벨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같은 맥락으로 템플릿을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고객분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해당 템플릿을 커스텀으로 만들어서 VM 이미지 레벨로 굉장히 빨리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일단은 선택을 했습니다. 탄주랩스의 애자일 코칭은 스프링 한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고 같은 뭐 다른 언어 기반으로도 혹시 진행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네요. 네. 탄주랩스는 언어에 대한 어떤 리밋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킬셋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선호하는 스킬셋들이 있기 때문에 맞춰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리밋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시간은 일단은 다 된 것 같고요. 예, 질문 올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오늘 이 올려주신 질문에 답변을 다 못 드리는 질문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세션 다 완료되고 네트워킹 시간 할 때 저희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그다음에 뒤에서 다른 이제 팀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들이 계속 계실 거니까요. 공부하신 부분들은 그 네트워킹 시간에 더 많이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그 다른
예, 이 이후 진행하는 부분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네. 지금 제가 시간 보니까 벌써 4시 반이더라고요. 장장 3시간 반을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준비한 그 세션 자료들, 그 발표 자료 그리고 동영상은 다음 주에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등록해 주신 이메일로 발송이 나갈 겁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